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은 종식됐습니다만 지구촌은 새로운 세계적 불안정, 정치적 변수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단체별로 테러리즘부터 국제정당 조직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죠. 다만 이슬람 세계라는 게 진짜 엄청나게 넓고 또 다원적이라 이런 단체들도 구체적인 성격은 다 다릅니다. 이슬람 기반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는 것 외에는 민족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수단, 목적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도 그런 수많은 원리주의 단체들 중 하나로 이쪽은 팔레스타인 민족과 가자 지구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수니파 무장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하마스보다 더 주목을 받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레바논의 헤즈볼라!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자 1순위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장단체인데요. 헤즈볼라는 어떤 집단이고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보다도 헤즈볼라의 어그로를 끌리고 있는 걸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레바논의 역사를 따라가며 헤즈볼라의 탄생과 행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레바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중동의 흔한 이슬람 국가라고들 생각하는데요. 사실 레바논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인데다가 이 작은 땅에 이슬람부터 기독교, 유대교까지 5만 가지 이름난 종교들은 다 모여있는 나라예요. 심지어 최대 종파 중 하나가 기독교라서 대통령도 전통적으로 마론파 기독교도가 해먹고 있죠. 정확히 말해서 레바논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종교 분권 정치 체제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아랍어로는 이걸 알미딱 알와따니, 즉 국민협정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서구식 삼권 분립 체계에 종교별 쿼터를 배정해버린 아주 신박한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했듯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도가 맡게 돼 있는 반면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이,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또 부총리와 국회 부의장은 정교회 기독교도가, 그리고 국방장관은 드루즈교 신자가 맡는다는 게 대략적인 골자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만 해도 세부 종파별로 무려 18개나 되는데 이들 간의 인구 구성도 꽤나 비등비등한 편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통합이 유지되질 않기 때문이죠. 여기다 국회의원도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50대 50으로 딱 반갈해서 뽑히게 돼 있다는 거. 당연히 정당 역시 다 그냥 종교 종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바논 국회에서 2022년 총선 기준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의 양대 유력 정당 중 하나가 바로 헤즈볼라죠. 엥? 뭐야? 그냥 무장단체 아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헤즈볼라 얘네가 무장단체인 동시에 또 레바논 의회에 진출해 있는 제도권 정당이기도 해요. 듣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띵해지죠. 실제로 레바논 남부는 지금까지도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헤즈볼라가 사실상의 직접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주민들도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가 강해서 사실상 한 나라 안에 2개의 정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국이지요. 이 땅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상식 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이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편에서는 레바논의 역사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빼고 다 그냥 수니파 이슬람인데 이 동네에는 왜 이리 유난스럽게 종교가 다양하냐? 이거부터가 의문이실 텐데요. 뭐 그냥 이쪽 동네가 워낙 다양한 제국과 종교에 의해 번갈아가며 지배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여기는 기원전의 고대 시대부터 무역으로 흥했던 문명의 교차로로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으로 등장해서 튀레나 시돈 같은 도시들이 유명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로마랑 캐삭방을 벌였던 카르타고도 얘네들이 세운 식민지에서 시작한 도시였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바빌로니아인들, 페르시아인들에 이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 이후에는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통일된 지중해 세계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 전후를 즈음하여 기독교가 탄생하면서는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쪽 근동 지역은 물론이고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까지 전부 기독교 영역이었기 때문에 레바논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네들 언어와 함께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제 기원 후 7세기 즈음에 들어서 뭐가 등장한다? 이슬람교가 등장한다. 이슬람 제국의 팽창으로 동로마 제국은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 영토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은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아랍어를 쓰게 됐어요. 다만 이 와중에 레바논 산맥으로 숨어들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마론파 기독교도들입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와 함께 동지중해에 잔존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종파 중 하나지요. 이처럼 근동에는 이슬람의 도래 이후에도 명맥을 유지한 고대 기독교 교파들이 많은데요. 마론파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후에 로마 카톨릭 산하로 들어가서 서방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12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근동 해안 지역이 일시적으로 로마 교회를 믿는 서유럽 세력들의 영역이 되거든요. 또한 산지가 많은 특성상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 특히 시아파 계열의 소수 종파들도 레바논을 근거지로 삼아서 살아남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드루즈파와 알라위파입니다. 이 중 알라위파는 십자군 전쟁 당시 수니파 세력에 맞서 역으로 십자군에 협력해 싸우기도 했죠. 이처럼 역사도 오래되고 주인도 계속 바뀌고 산악지형이라는 점이 이 좁디 좁은 땅에 이만큼이나 많은 종파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근동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고 근동과 레바논은 이후 다시 수니파 세력인 맘루크 왕조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로는 다른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됐죠. 물론 맘루크 왕조나 오스만 제국이나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각지의 소수 종파에 대한 견제와 탄압이 지속됐고 이는 레바논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워낙에 산악에다가 고립된 지형이었던 터라 직접 지배하기가 영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드루즈파 토후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뒤 레바논을 일종의 봉신국으로다가 간접 지배를 합니다. 이 제의로 자기네들끼리 반목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술수였는데 실제로 이 때문에 마론파 평민들과 드루즈파 지배층들 사이에 잊을만 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는 했어요. 다만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과 교역을 할 때 같은 기독교도들과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나름대로 보호를 받긴 받아서 마론파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어느 정도 근근히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요. 자, 지금까지도 복잡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번엔 누가 등장한다? 프랑스가 등장한다.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오스만 제국이 오늘 내일 하기 시작하죠. 이때 그리스부터 이집트까지 오스만 제국의 핵심 영토들이 대거 이탈을 하는데요. 마론파 기독교도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라 라는 명분으로 프랑스가 레바논에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1861년부터 레바논은 명목상 마론파의 자치지역, 실질적으로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이후 20세기가 되면서는 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붕괴, 이때다 싶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입계를 해서 요썰고 조썰고를 시전하는데요. 영국이 이만큼 오늘날의 이집트부터 이라크, 팔레스타인까지를 꿀꺽했고 프랑스도 기존의 레바논에다가 시리아까지 추가해서 이 정도를 뭉탱이로다가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거하게 똥을 하나 싸버렸다는 거. 기존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소레바논이라고 해서 레바논 산맥 일대, 즉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주로 사는 지역만을 의미했었는데요. 프랑스가 여기다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시리아 땅을 조금씩 떼다가 레바논에 줘버린 겁니다. 이른바 대레바논, 현대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영역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래 마론파 기독교도와 이슬람 드루즈파 정도로 이루어져 있던 레바논의 종교 지형이 이리저리 뒤섞여서 혼돈의 카오스가 돼버립니다. 의도는 뭐 뻔하죠. 디바이드 앤 룰, 여러 종교 집단, 민족 집단을 한 그릇 안에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단합을 못하도록 겐세히 놓으려는 프랑스 당국의 수작이었죠.
엥? 이러면 결국 이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짜잔! 이슬람이라고 또 같은 이슬람이 아니죠. 이거를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누면 이렇게 각각 2위, 3위 비율이 돼서 결국 마론파가 최대 종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론파 위주로 비호를 해주면 마론파는 마론파대로 생존을 위해 프랑스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고 다른 종파들은 고만고만해서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서 생략합니다만 수니파와 시아파는 뿌리가 같다 뿐이지 서로 거의 다른 종교급으로 사이가 나빠서 사실상 하나로 뭉치는 게 불가능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한편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받았던 건 다름 아닌 시아파였습니다. 인구 구성으로는 3대장 중 하나인데 막상 기댈 언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마론파는 이미 19세기부터 프랑스를 등에 업고 기득권층으로 군림해왔지요. 수니파야 뭐 애초에 이슬람의 명실상부한 주류 종파라서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쌓아둔 역량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아파는 태생적으로 소수파라서 직전에 오스만 제국 시절에도 무수한 탄압을 받았는데 프랑스가 등판한 뒤에도 마론파한테 밀려서 이득 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에게 레바논 시아파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위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자, 이런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프랑스가 빠른 서렌을 시전하면서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합니다. 레바논도 1943년 독립국가 레바논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종파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탄생한 게 바로 앞서 설명한 국민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레바논은 각 종파별 인구 비율에 의거 마론파 기독교도가 대통령을, 수니파 무슬림이 총리를, 시아파 무슬림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암묵의 룰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서구식 민주주의에다가 이런 종파주의를 섞는다는 게 잘 돌아갈지 의문이었으나 레바논 같은 복잡한 정치 지형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60년대까지 이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굴러가서 레바논은 근동 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 같은 곳들이 중동의 금융허브로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 중동의 금융 중심지 하면 다들 레바논을 떠올렸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번영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였고요. 다만 이런 번영의 와중에도 시아파들의 삶은 시궁창이었다는 거. 대다수의 시아파들은 여전히 독립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전근대 시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시아파 최고 권력인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사실상 별다른 권력이 없는 명예직이나 다름없었고 일부 시아파 부유층들도 그저 마론파와 수니파의 빌부터 자기 사는 데만 급급했지요.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구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였습니다. 인구대로 권력을 분배했으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 추세가 그러하듯 이쪽 동네도 무슬림 인구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마론파 기득권층은 그걸 모르쇠로 일관하며 권력의 재분배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레바논은 UN 가입국 중 독립 이래 공식적인 인구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이런 상황에서 레바논 시아파를 결집시킨 인물이 등장하니 그게 바로 무사 알사드르였습니다. 알사드르는 이란 출신의 시아파 성직자로 조상이 레바논 사람이었는데요. 1950년대에 아예 레바논으로 이주, 시아파 권익을 위한 활동에 힘써서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까지 받은 인물이었지요. 마침내 알사드르는 1968년 레바논 최초의 시아파 정치단체인 시아 최고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의장으로 취임합니다. 드디어 레바논 시아파들도 한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련은 외부에서부터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옆 나라들에서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식해적단의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때가 딱 3차 중동전쟁이 터진 시점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혈혈단신으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랑 3대1 맞짱을 뜨고 결국 승리!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로 우르르 몰려든 상황이었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슬림 비율이 더 높아지죠. 마론파 기득권층한테는 너무나도 고가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1970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요르단에서 쫓겨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마땅히 갈 데가 없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수천 병력들까지 레바논 남부로 몰려들어와서 눌러앉아버린 겁니다. 아니 민간인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무장 병력이 들어와서는 지들 땅처럼 행동하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 간의 전투가 끊이질 않으니 레바논 남부는 졸지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 솔직히 팔레스타인 얘네들 순위파잖아요. 따지고 보면 시아파는 여기에 말려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서러운 시아파들 입장에서는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는 형국이었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레바논 정부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이쪽은 가난한 시아파들이 사는 동네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유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대로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해 레바논 남부는 물론 수도 베이루트에서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1973년 무사 알 사드르는 정부의 무능을 규탄 우리들도 총 들어야겠다 라며 무장투쟁 노선을 천명하게 됩니다. 함정은 이게 시아파뿐만이 아니었다는 거.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마론파는 마론파대로, 순위파는 순위파대로,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각각 우리들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종파별로 각지에서 민병대가 할거하기 시작합니다. 15년간 이어질 끔찍한 전쟁, 레바논 내전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지요.